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새로운 소식이 왔는데요. 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연구하던 연구자들이 처형됐다. 이런 좀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 이제 전해졌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평양시에 사는 주민이 보내온 소식인데요. 이번 달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연구하던 연구 책임자 2명 네. 그리고 연구원 4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그 중에는 처형당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예. 대단히 심각한 인권 침해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법적 처벌은 뭐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처형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원자력 발전 기술자면 굉장히 핵심 인물일 텐데 이 핵심 인물이 이제 인재인데 인재를 처벌했다. 이것도 참 의아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또 뭐 어디서 어떻게 처벌을 했습니까? 네, 지난 1월 10일 예. 오후 4시였습니다. 평양시 만경대 구역에서 남포로 나가는 길목에 있는 한 공터에서 처형이 이루어졌다는 네. 거고요. 남포로 가는 길목 보면 뭐 평양과 남포를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이제 청년 영흥도로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게 대략 한 50km 정도 이어지는데 1시간이면 이제 이 도로를 따고 평양에서 남포까지 오고 갈 수 있어요. 아마 예. 이 근처에 어느 공터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추정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바로 이 근처에서 이제 처형이 인민재판과 함께 네. 진행이 됐다는 거고요. 연구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연구 책임자 2명은 네.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연구원은 재판 이후에 어디론가 끌려갔는데 네. 어디로 끌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관리소로 보내졌다 이런 말들이 네. 흘러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처벌받은 연구원들이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에서 건설을 연구하던 연구자들인데 네. 그 안에서 주로 뭐 어떤 연구를 좀 했다고 하나요? 네, 원자력 공업성 예. 과학 기술 부분에서 예. 원자력 발전소 특히 이제 원자로 설계 네. 그리고 운영 기술 이런 쪽을 개발을 하고 있던 연구원들인 것으로 예.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원자로 설계와 운영 기술 굉장히 핵심 인물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처형을 받은 사람도 아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유 이게 뭐라고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네. 사업을 실현시키지 못했다는 것, 특히 국제 원자력 발전 기술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 네. 이유다 이렇게 알려오기도 아이고, 했었는데요. 그 배경을 보니까 지난달 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11차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자리에서 원자력 발전소 운영 기술 연구에 대한 보고도 같이 있었다고 그렇군요. 해요. 그런데 이 보고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국가 전력난 해소의 핵심 전략, 네. 국가가 가장 중시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자들이 이 과제는 우리 힘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러면서 조건 탓을 하는 등 아하.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예. 이제 비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적 태도와 사상적 무장이 덜 된 인간들 네. 그리고 뭐 고의적 태만을 저질렀다. 패배주의에 물젖었다. 이런 식의 맹비난이 전원회의 현장에서 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처벌 집행 과정에서 내각 중앙검찰서 그리고 사회안전성까지 나서가지고 네. 연구원들을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의 지침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반당적 인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처벌했다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 이제 뭐 북에서는 흔히 시범겜이라는 말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당의 이러저러한 노선에 아까 그런 식으로 뭐 좀 네.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평가들이 자칫 어쨌든 당의 권위를 훼손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것을 중범죄로 다스리겠어. 네. 그런 분위기 자체를 이번 기회에 아예 싹 없애기 위한 그런 식의 시범겜 처형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과학자들이다 보니까 우리들의 기술,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술이 어느 정도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하다가 정말 단순히 독자적인 기술만으로 어렵다는 것을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일 텐데 네. 그래서 그런 탓을 했는데 사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네. 처벌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주민 반응은 저희들이 뭐 지금 취재하지 못했고 다만
그 주변에 연구원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예. 연구자들 반응은 조금 저희들이 취재를 해봤습니다. 연구자들은 연구 실패 원인이 현실적인 기술적 제약이나 자원이 부족한 거라는 것. 네. 그런데 체제 논리에 따라 처벌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처벌된 연구원들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연구에 열정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직접 당해 보고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렇게 처형까지 되다니 네. 대단히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라는 거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경색되다 보니까 같은 연구원들도 이제 사기가 많이 떨어지거나 그렇겠네요. 약간 위축되는 그런 네.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결국 이제 처형하고 또 이제 뭐 감옥에 보내기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연구원들도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그 발전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좀 뭐라고 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뭐 진단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는 연구원들의 태도와 사상적 문제로 몰아붙이면서 네. 지금 처형을 했다는 건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이제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네. 있어요. 기술 부족, 네. 경제적 어려움, 국제사회의 제재. 네.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기술 부족은 뭐냐?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 연료 생산 기술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력 생산을 위한 대규모 원자로, 보통은 경수로라고 네. 하는데요. 이것을 운영하려면 전기는 원자핵 분열을 천천히 하게 해야 됩니다. 핵폭발은 한꺼번에 쾅 하게 해야 네. 되고요.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 때는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고, 전기를 만들 때에는 저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전력을 생산할 때 필요한 원자로에 필요한 이제 일종의 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농축 우라늄 이거 기술이 필요한데, 북한은 현재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기술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핵무기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력 생산을 위한 민간용 원자로에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 이 농축 기술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걸 지금 개발을 해야 네.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게 아직 부족하다는 점. 네. 그리고 두 번째,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자로를 설계하고 건설할 역량이 아직 좀 부족해 보입니다. 현재 실험용 또는 소규모 원자로라고 할 수 있는 영변에 있는 네. 원자로, 이게 이제 5메가와트급 원자로인데요. 이 정도는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력 생산을 위해서는 이렇게 5메가와트급의 아주 작은 실험용 원자로가 아니라 이거보다 수십 배 큰 대형 원자로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것을 위한 정밀 기술과 장비가 있어야 네.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핵심 부품인 증기 발생기, 네. 그다음에 원자로 압력 용기 이런 걸 생산할 능력이 아직 국제 수준에 한참 뒤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예.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 문제 가운데 세 번째, 전력망 부속 설비도 사실 필요해요. 근데 이거 안 갖춰져 있어요. 이게 예. 무슨 뜻이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설사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엄청난 대량의 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전기가 필요한 곳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전력망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현재 북한의 전력망이 너무 낡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로를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설사 지었다 하더라도 이걸 실어 나를 수 있는 전력망, 네. 그다음에 전기 이동 설비 같은 게 뭐 거의 안 갖춰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너무 낡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력 공급 자체가 지금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급의 원자로가 이제 북한에서 이미 갖고 있고 그 정도의 기술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5메가와트로는 어느 정도의 전력 생산하는지 이제 저희가 잘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면 원자로가 어느 정도의 규모, 어느 정도의 규모로 커야 이 대규모 인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전력을 좀 생산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영변에 있는 실험용 원자로 예. 이게 이제 출력이 5메가와트급이라고 해요. 저도 네.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500만 와트급이다 이런 건데 네. 전기 출력으로 계산해 보니까 예. 한 1,400메가 와트 정도 된다고 예.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조그마한 지역에 전기를 억지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정도? 근데 네. 사실상 조그마한 지역이라고 해봐야 동네 하나가 동네 될까만 하나. 하나거나 아니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전력 생산용은 아닌 셈이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험용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좀 일부 추출하기 위한 핵무기용 네.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실험용 원자로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전기 생산용 원자로의 규모를 보면 가장 작은 거 네. 그야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개 뭐 면이나 뭐 한 개 군 이런 소규모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정도 이게 이제 대략 50메가와트에서 300메가와트급 이게 소형 원자로입니다. 아 그렇군요. 5메가가 아니고 예. 50메가에서 300메가와트. 최소 10배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무리 작아도 지금 영변 원자로의 10배는 이상은 10배에서 한 뭐 2, 300배, 예. 5, 600배 정도는 돼야 예. 작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그렇군요. 중형 원자로가 300메가와트에서 700메가와트급입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국가나 전기를 적게 쓰는 지역 같은 네. 경우가 이제 중형 원자로를 쓰는 거고 이제 대형 원자로 보통 이겁니다. 먼저 네. 원자력 발전이다 하면 이제 보통 대형 원자로인데 이 대형 원자로는 700메가에서 1600메가와트급의 예. 원자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업용 원자로는 바로 이 대형 원자로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영변 원자로 수준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만들기 위해서 북한도 연구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번에 기술자들을 발전소 건설 기술자들을 처형했다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5메가와트의 영변 원자로 하나로는 공업용 전기를 생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전력 생산용 이 원자료 그러니까 이제 대형 원자로를 어쨌든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건설하면은 하려면은 기술도 부족하지만 더 어려운 건 이제 경제적 요인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어떤 내용입니까? 두 번째가 사실 경제적 문제입니다. 예. 이게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로 건설에 돈이 많이 들어요. 네, 대형 원자로 아까 제가 이제 700에서 뭐 1600이라고 1600.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대형 원자로 이제 1000에서 1400급 이걸 기준으로 볼 때 네. 대형 원자로를 가진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 한국의 APR 1400 이게 이제 1400 메가와트급 원자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APR 좀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냥 그런 원자로가 네. 있나 보구나 대형 이렇게 원자로. 생각해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자로 한 기 건설하는데 50억에서 6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한 기 건설하는데 예. 건설 기간 5년에서 7년이 아, 걸립니다. 네. 자, 그런데 한국이 얼마 전에 아랍에미레이트 네. 뭐 아랍 추장국이라고 이제 북에서는 부르는데 네. 이 아랍에미레이트에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어요. 이때 원자로 4기 건설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기 건설하는데 50에서 60억인데 이 발전소는 지금 4기를 연달아 쭉 한 그야말로 대형 발전소잖아요. 예. 얼마 들었겠습니까? 총 건설 비용이 200억 달러 들었어요. 예. 북한이 지금 중국에 1년 동안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10억 달러가 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200억 달러짜리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 발전소 규모를 어떻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불가능하군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예. 돈이 없어요, 북한에서.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연구원들 처형해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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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전에 이제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발전을 위한 이 원자로를 좀 건설해 주려고 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경수로라고 하죠. 그건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예. 북에서 이제 핵을 개발한다는 뉴스가 퍼지면서 전 세계가 이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핵 협상을 했죠. 그래서 핵 협상 결과 북에서는 그래 우리 그럼 핵 개발을 중단하겠다 얘기를 입장을 네. 표명했고 그래 그러면 전력 생산용 원자로를 지어주겠다. 네. 경수로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핵 원료를 추출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발전용 이제 원자로를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라고 해서 캐도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북한의 전력 생산용 원자로를 건설했던 것이죠. 이때가 이제 2개의 1000메가와트급 전력 생산용 건설해준다는 거였습니다. 대형 원자로 2개. 그렇군요. 자, 그런데 함경남도 신포 지역이 이제 건설 부지로 선정이 됐고 예. 1997년부터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약 10년 동안 건설 공사가 실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자, 근데 문제는 2006년에 북한이 비밀리에 핵을 여전히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폭로돼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 정부는 이왕 들킨 마당에 에이 됐어 하고 핵실험까지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2006년에 경수로 건설이 중단돼 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때 이 문제 없이 비밀리에 핵 개발하는 게 없었다면 경수로 이미 건설이 됐고 그렇군요. 북한은 전력 문제에 큰 걱정 없이 아마 네. 될 수 있었을 텐데
역사적으로 안타깝게도 네. 그때 경수로는 한 35%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네. 2006년에 중단된 채 지금 아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 공사가 진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 북한이 전력난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마 공장도 잘 돌아갔을 테고 생산도 많아졌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네.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전력 만들어서 인민 예. 생활을 풍요롭게 할 것이냐 아니면 무기 만들 것이냐. 네.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예. 북은 결국 무기 만드는 걸 선택한 거예요. 예. 이게 노선의 문제인 거지 그렇죠. 연구원들의 불성실 사상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연구원들 때문이 아니다. 이거는 북한이 핵무기에 집중하느라고 무려 대형 원자로를 건설할 기회를 놓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를 처형해서 해결할 게 아니라면 네. 제가 볼 때는 핵 포기를 과감히 선언하고 국제사회 핵 선진국들 많거든요. 네.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원자로 건설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그렇죠. 한국에 요구하면 아마 대형 원자로 몇 개 지어줄 겁니다. 연구원 기술자들 이렇게 처형하고 공포를 준다고 해서 기술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참 재밌네요. 예. 남북 모두 핵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북은 그 핵 기술을 무기 만드는 데 쓰고 예. 있고 남은 그 핵 기술을 전기 만드는 데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핵 원자로를 남은 그걸 가지고 여러 나라에 그 발전소를 지어주면서 돈도 엄청나게 벌고 그렇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네. 이 차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당국에서는 더 이상 기술자들을 엄포를 놓는 또 처형하고 이렇게 하는 독재적인 방식을 이제 멈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순서는 군사 무기, 이제 포죠. 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표님, 이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우리가 베트남, 웬남 하면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웬남이 한국에서 만든 대포를 이제 수입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0일 일부 한국 언론이 예, 한국과 베트남 당국과 그다음에 일부 업체가 네, 한국산 자주포를 베트남에 수출한다고 하는 네. 계약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조만간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공산권 국가인 베트남이 한국에 대포를 구입한다? 이건 처음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게 사실은 북한 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 바깥 세상이 요즘 어떻게 돌아가냐 하는 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예. 가져와 봤습니다. 예, 굉장히 북한 주민들께서 듣기에도 아마 의아해지거나 또는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베트남이 그러면 구입하게 될 대포 몇 개나 됩니까? 네, 이제 이게 대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한국에서는 이제 무기에 K자를 붙이고 예. 코리아의 K자를 붙이고 그 뒤에 숫자를 붙여서 이제 네. 무기를 보통 구분을 해요. 예. 그래서 K1, 그러니까 K1 또는 K2, 그러니까 네. K1, K2 이것은 전차, 탱크에다가 이제 네. 한국에 생산한 전차는 K1 전차, K2 전차 이런 식으로 네. 붙이는데 K9번, K9 이것은 자주포입니다. 자주포. 북한에서는 이제 자행포라고 그래가지고 네. 바퀴가 달린 대포죠. 네. 이게 이제 K9 자주포인데 이번에 베트남이 구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K9 자주포입니다. 약 20문. 20대를 이번에 구입을 예. 하는 거고요. 돈으로 따지면 한 3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예. 무기를 구입하게 됩니다. 자, 베트남은 한국이 생산한 이 K9 자주포를 사용하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사용하는데 예. 이번에 베트남이 11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한 10개 나라에서 한국의 K9 자주포를 예. 사갔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베트남이 이번에 11번째로 사간 것이죠. 그렇군요. 한국이 앞서서 원자로도 수출을 하는데 이제 대포도 수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대포 기술이 굉장히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나라들이 좀 한국의 대포를 사갑니까? 사실 이제 대포 시장,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주포 시장, 예.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은 굉장히 아직은 크진 않아요. 그런데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네. 자주포를 사겠다는 나라들이 지금 급격히 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 이 자주포를 한국 정부도 그동안에는 수출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도 결국 이제 자주포를 수출하고 있는데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약 절반 정도가 한국의 K9 자주포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그러면 한국의 K9을 사고 네. 구입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튀르키예,
폴란드, 그다음에 유럽의 핀란드, 네.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이집트, 그리고 중국과 지금 경쟁하고 있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호주, 네. 그리고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현재 K9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베트남이 이번에 K9을 사용하는 예. 국가가 된 겁니다. 무기 수출 대수를 좀 짤막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예. 인도에 지금 한 100대 정도 아, 수출을 했고요. 굉장히 많군요. 폴란드에 672대를 지금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미 현재 212대 이미 가져갔고요. 예. 2차로 460대를 이제 추가로 가져가야 예. 됩니다. 핀란드 48대, 노르웨이 24대, 에스토니아 12대, 이집트가 130대 사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대를 사갔습니다. 이야, 이번에 베트남이 예. 20대 사간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들으니까 한국의 자주포를 수입한 나라, 뭐 북유럽, 동유럽, 뭐 저 호주 뭐 굉장히 많은데 이 무기 선진국인 미국이나 독일의 자주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러 나라들이 굳이 한국의 자주포를 수입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자주포는 바퀴가 달렸다고 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네. 대포인데 고속 기동성. 그러니까 기동성. 속도가 매우 빨라요. 한국의 네. 자주포가 어느 정도 속도냐? 시속 67km로 달립니다. 그렇군요. 버스 속도로 달리면서 자주포가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예. 자랑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게 이게 보통 이제 대포가 한번 쏘면 이 포를 쏜 위치를 찾아내는 레이더가 전 세계에 발달돼 있어요. 예. 한국 같은 경우 대포병 레이더라고 그래서 네. 이 포를 발견하는 데 드는 시간이 2, 3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에서 만약에 포를 쏘게 되면 그 포 쏜 곳이 어느 위치인지 어느 네. 탱크가 쐈는지 어느 대포가 쐈는지를 2, 3초 만에 바로 찾아냅니다. 즉시 타격 가능하군요. 근데 그래서 한번 포를 쏘고 바로 이동해서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 고속 기동성이 네. 필요한데 네. 이게 이제 한국 K9이 굉장히 세계적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음. 장포를 이렇게 넣는 거, 네. 쏘는 거 이런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한국의 K9 자주포는 거의 자동으로 기계가 그냥 다 합니다. 예. 그래서 1분에 몇 발을 쏠 수 있느냐? 6발을 그냥 탕탕탕 사람이 안 하고 기계가 네. 그냥 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사 거리가 40에서 50km 정도. 그렇군요. 그리고 그 탄약이 멀리 나가는 탄약을 장전할 경우에는 60km까지도 예. 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력도 대단히 네. 강력하고요. 그리고 한국 K9 자주포가 이게 정말 특이합니다. 한국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아랍 사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저 추운 핀란드의 눈밭까지 다 달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자주포를 사는 이유가 그렇군요. 이거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중요한데요. 예. 가격이 일단 쌉니다. 가격이 싸군요. 네. 사실 굉장히 성능 좋은 독일의 자주포도 있는데 예. 가장 비싼 독일의 자주포 같은 경우는 1,200에서 1,500만 달러 정도 하는데 예. 한국의 자주포가 한 대당 한 800만 달러 정도니까 뭐 훨씬 싸다고 볼 수가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뭐 많으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하는 네.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결정적입니다. 독일이나 미국은 이 대포 한 대를 만들어서 파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씩 걸려요. 네. 한 막 2년, 4년 막 이렇게 예.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의 자주포는 6개월에서 1년이면 바로 이미 뭐 첫 물량을 예. 납기를 하고요. 속전속결이군요. 예.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예. 물량을 인도할 수가 있는데 독일이나 미국 전차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짧으면 5, 6년, 길면 10년 넘게 기다려야 됩니다. 음. 근데 지금 불안한 여러 나라들이 언제 10년을 기다립니까? 그렇죠. 네. 안보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네네. 자, 어쨌든 K9 우리 한국의 자주포는 이 빠른 시간 내에 이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어쨌든 인상적인 건데 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대포를 이렇게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가 예. 강국이었어요 원래. 네. 근데 왜 그럼 독일이나 프랑스는 오늘날 이 자주포나 대포 만드는데 이렇게 속도가 느려졌느냐? 네. 냉전이 해체됐잖아요. 아, 그래서 소련하고 싸울 일이 없어지다 예. 보니까 대포나 탱크를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럽의 네. 나라들은 이 이른바 방위 산업을 네. 크게 줄였어요. 네. 그래서 탱크나 자주포를 만드는 공장 자체도 줄었고 네. 만드는 생산량도 대폭 줄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국과 북한은 어떤가요? 여전히 군사적으로 그렇죠. 대치를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계속해서 늘어왔어요. 그럴 수밖에 오히려 없죠. 생산 능력이 더 자꾸 증가해 왔던 예.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대포가 짧은 시간 내에 필요하다. 이걸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네. 북한하고 한국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 무기를 사겠다는 나라는 없으니까 그렇죠. 다 한국 무기를 사고 예.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어릴 때 대포를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아, 저희 집 그렇군요. 바로 옆에 네. 교도대가 있었는데 네. 대포를 끌고 다니면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 옛날 그 아주 재래식이죠. 막 네네네. 분도개를 돌려서 막 그 그렇군요. 사람이 밀고 다니는. 자, 그런데 저희가 또 이걸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공산 국가인 베트남이 중국도 있고 이제 북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습니다. 무기를 수입을 해도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굳이 한국의 무기를 수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중국도 사실 예. 무기 강국이기 때문에 자주포 자주포 가져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중국 건 안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이 스프레틀리 군도, 네. 베트남명으로는 뭐 쯔엉사 군도라고 그러는데 네. 베트남과 중국 뭐 그 옆 근처에 있는 섬을 두고 어느 나라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느냐?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사이가 안 있어요. 좋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예. 베트남과 중국이 전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나라는 사실 그렇죠. 사이가 안 좋아요. 예. 그런 나라 싸워야 되는 나라의 무기를 사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선택지 북한 예. 자주포, 북한 자행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 북한 자행포가 아니고 한국의 자주포냐? 음. 수준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대포 수준은 이게 세대수로 나누는데 네. 예전 예. 1990년대 또는 80년대 개발된 것들이고 예. 한국은 21세기에 개발된 그렇죠. 것들이기 때문에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예. 예. 사격 명중률도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까운데 북한은 그렇지 않고 또 북한의 자행포는 손으로 수동 자행포도 많거든요. 한국은 거의 다 자동화되어 가고 네. 있는데 이런 차이 때문에 음. 뭐 아마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한국의 무기 기술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가장 베스트는 가장 좋은 것은 무기를 팔거나 사거나 개발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한 모두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북한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연구원을 처형했다는 소식과 또 베트남이 한국에 K9 자주포를 수입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좀 살펴봤는데요.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새벽 5시에 단파 5900kHz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새벽 5시 30분에 단파 5900kHz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